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시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와 함께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강의의 내용은 학습지 마지막 시험 범위에 대한 정리 부분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 출석 체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는 출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찍은 영상이니까요.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물 마지막 8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형광펜과 볼펜을 준비하시면 선생님이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대한제국 조선을 침범하여 일제 강점기 시기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부터 1919년 3.1 운동 이전까지를 말하는 무단 통치 시기이고 3.1 운동의 결과 통치 방법이 바뀌지요. 1919년부터 1931년까지 우리는 문화 통치, 이른바 민족 분열 통치 시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마지막 3단계가 오늘 배우게 될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인데요. 우리는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는 시기적으로 두 개로 다시 분할하여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1937년부터 37년 이후로까지 일본은 조선을 대한제국을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기지, 쉽게 말할게요. 병참 기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뒤 1941년부터는 우리가 민족 말살 정책기라고 보는데요. 병참 기지라는 건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거. 이때 물품이란 자원도 말하지만 인력도 말합니다. 그래서 병참 기지란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하는 곳을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병참 기지라고 하는데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대륙 침략을 위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북부 내륙 지역의 은밀한 곳에 군수 공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하여 직접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게 되는 시기이지요. 하지만 1941년 여러분 알다시피 진주만 사건을 계기로 하여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태평양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보다 전쟁의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보다 더 쉽게 당시 조선의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 시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는 내선일체, 내지인이라고 해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이다. 일선동조,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황국 신민화, 즉 천황을 위하여 언제든 충성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 창씨개명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과서에 보이는 게요. 남산에 설치되어 있던 신사라는 곳이고요. 그곳에 참배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제작했던 민족신문들이 폐간당하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나마 검열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민족신문들이 철저하게 폐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말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선사와 조선어, 즉 우리 국학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적극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이 제정됩니다. 인적 수탈과 물자 수탈이 이루어지는데요. 남자들은 징용, 노동자로 끌려가거나 징병, 군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여성들 역시 노동자로 끌려갑니다. 여자근로대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시기에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자 수탈도 두드러지게 일어나는데요. 특히 군수공장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철기, 금속류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원을 많이 약탈한
약탈하게 되는데요. 특히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식량과 그리고 생활자원, 물자를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금속류를 가져가기 위해서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부분 식사를 밥을 해 먹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가마솥.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썼던 것이 숟가락, 젓가락도 우리 지금 쇠로 된 거 쓰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것까지 빼앗아 갈 정도로 물자 수탈이 매우 심각했던 시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일본에게 대항하였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 연도를 기억해 주세요. 1931년은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일본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서 상하이에 만들어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후반부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은 당시 1930년대 민족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이라는 것을 상하이에서 만듭니다.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던 이유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밑에 나와 있는 이봉창 그리고 바로 윤봉기를 들 수가 있겠죠. 이봉창은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국왕을 암살 시도합니다.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안타깝게 그 마차에 국왕이 타지 않았었고요.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선생님 지금 표시에는 뭐예요? 그렇죠. 윤봉길이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요. 상하이 홍콩공원에서요. 일본이 중국에 진출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축하연 자리에 폭탄을 투척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이것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장투쟁도 보다 본격화됩니다. 일본이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는 일본군과 맞서서 중국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장군, 조선 혁명군의 양세봉 장군들이 대표적 영능가 전투, 쌍성보 전투와 같은 전투를 거치면서 적극적인 무장 투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시기에요. 대부분 독립군 부대는 만주와 연해주와 같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선 부근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내륙 깊숙이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조선 의용대라는 건데요. 중국 내륙에 만들어진 최초의 독립군이에요. 대부분의 독립군 부대는 만주, 연해주,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선 부근에 있었으나 중국 내륙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김원봉 사회주의자였죠. 김원봉에 의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이 조직되고요. 이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화북 지역으로 일부가 이동하거든요.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화웨이 지역이라고 해서 엔안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고 그중에 일부는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바로 어디에 합류하느냐라고 하면 밑에 1940년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가 일본을 피하여 내륙 깊숙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충칭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든요. 충칭으로 이동하면서 1940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초의 정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광복군이라는 부대인데요. 아까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은 화베이, 즉 화북지방 N안으로 이동하여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세력은 바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정규군인데요. 대표적으로 연합군과 함께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그래서 연합군과 함께 합동작전, 미얀마나 버마 등지에서 합동작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1945년 9월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계획이었어요. 선생님 지금 9월이라고 했죠. 9월에 계획하였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찾지 못하는 슬픈 역사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인 투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민족문화 소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건국을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폐색이 짙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 독립동맹
바로 엔안이라는 지역에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조선 건국동맹 1944년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당시 한반도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사회주의자였던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을 준비하는 세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단체들은요.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균등함을 평등함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들은 각각의 건국 강령을 발표해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게 되죠.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무렵 일본은 아까 말했다시피 내선일체, 일선동조, 황국신민화를 강조하면서 동화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글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역사를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 문화를 지키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1921년에 이미 조직되었던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통해 오늘날 한글날이죠. 각야날.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이 단체가 이름을 바꿉니다. 확대 개편되거든요. 조선어 학회라는 것으로 확대 개편되어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를 제정, 특히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노력하는, 시도하는 등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요. 어 일본의 역사 왜곡,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주체적으로 타율적이다. 즉 중국의 빌부터 산다. 4대 관계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러한 역사 왜곡에 저항하고자 단재 신채호 선생과 박은식 선생은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 독립된 자주적으로 발전된 나라이다. 예를 들어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 역사적 근거를 고대 사에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구려 그리고 고조선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스스로 발전했다." 박은식 선생은요. 근대 사회에 있었던 특히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한 3.1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스스로 자주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백남운이라는 역사학자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사 역사와 동일시하기 시작해 보편적 발전 법칙. 좀 더 쉽게 말할게요. 고대, 중세, 근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도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병도 선생과 손진태 선생은요.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저항하고자 진단학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종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됩니다. 대표적으로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에 을사오적 자신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했던 나인형과 오교가 있었죠. 그중에 나인형이 실패하고 어디로 갔다? 만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독립군을 양성했다라고 했죠. 이때 독립군을 양성할 때 정신적 중심이 되기 위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대종교라는 종교인데요. 나인형이 창시하였으며 당군을 숭상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특히 이 종교를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민족을 사상으로 종교로 하나로 묶기 위해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했던 종교가 바로 대종교입니다. 두 번째 천도교 바로 동학입니다. 천도교라는 동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시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3.1 운동을 주도하였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또는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을 더 의식을 이렇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밑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통해서 특히 교육과 의료 산업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항일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불교계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생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지요. 심우장이라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년을 보냈던 집인데요. 이 심우장의 구조들을 보면
보통 우리는 남쪽으로 건물을 많이 지어요. 남향으로. 그런데 그때 남쪽으로는 조선 총독부가 있어서 보기 싫다라고 하여 독특하게 북향의 집을 지을 정도로 적극적인 저항의 의지를 보여줬던 인물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또 다른 종교가 바로 원불교인데요. 박준비는 원불교를 창시하여 근검 절약하여 우리가 남녀 평등하여 근대 사회로 발전하자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항일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예를 들면 옆에 나와 있죠. 님의 침묵. 한용운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이나 심훈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날이 오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이육사 죄수번호였는데 이육사의 광야와 같은 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고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곡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지역이죠. 바로 이 아리랑 고개에서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성 영화인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나운규 감독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서는 홍남파의 봉선화 또는 윤구경의 반달 등과 같은 이러한 저항의 의지를 알리는 음악이 작곡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중섭 같은 경우는 흰소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이런 문화, 예술,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얼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 범위 프린트물 총정리가 끝났고요. 선생님이 조금 걱정됩니다. 하지만 프린트물과 그리고 총정리 그리고 교과서 요것만 충분히 보면요. 여러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노력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어요.